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순서는 제일 먼저 취소 소송부터 들어가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가는 방법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취소 소송을 가지고 우리가 3단계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렇습니다. 실제 재판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지만 편의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3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소송재판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안재판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법원의 판결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 목차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앞부분에 교재 목차를 잠깐 보시면 컨텐츠 부분에서요, 매직 1하고 2하고는 맨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매직 3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 여기에요.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가 소송재판 단계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고 법원은 재판 청구에 대해 소송 제기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다 재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조건을 갖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의무가 없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려면 당연히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소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 요건을 갖춰야지 본안 재판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합니다. 법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상회담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그 다음에 홍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 홍준표에 의해서 나는 저 정상회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상회담 결정은 현재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판결 내려주십시오. 취소 판결 내려주십시오.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법 판단 내려줄까 안 내려줄까? 그건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그래요. 통치행위란 표현은 그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박근혜 쪽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통치행위였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만진 것은 통치행위다. 잠을 잔 것도 통치행위고, 그다음 방에 거울을 미러를 만든 것도 통치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인 거고요. 통치행위. 남북정상회담이라거나 아니면 비상기업 선포라거나 또는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이라크 파병 사건, 자위툰 부대 이런 거는 뭐예요? 외교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제관계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행정법원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적용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예요. 애초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걸 무슨 판결이라고 하냐면 각하 판결이라고 합니다. 각하라는 것은 물리일칠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쓰는 겁니다. 물리일칠 각자 아래 하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는데 소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소송은 애당초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소송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물리치는 겁니다. 재판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당초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여기에는 이 소송 요건을 갖춰야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읽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보시면 매직 5번부터 시작입니다. 5번에 보면 항고성상 대상적격, 취소는 항고성의 일종이죠. 대상적격.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원고적격, 8번 피고적격, 9번 협의의 소익, 10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12번 제소기간, 13번 재판관할.
여기까지가 소송 요건입니다. 몇 번 몇 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이게 소송 요건이에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그리고 피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재판관할, 이런 게 소송 요건인데 이거를 못 갖추면 역시 각하합니다. 역시 각하합니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얘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소송재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본안재판으로 가게 되면 본안재판에서는 먼저는 본안소송 절차에 대해서 배웁니다. 본안소송 절차. 취소소송의 본안소송에서는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이건 절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취소소송의 심리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심리 원칙을. 뭐 간단히 말해가지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줄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팔짱 끼고 심판관의 역할만 해줄까?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형사 재판을 갔다 그러면 걔네들은 판사가 이 위에 올라앉아 있고요. 여기 이제 검사하고 피고인 이렇게 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위에 딱 앉아가지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 파악해요. 그런데 미국 재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재판 가게 되면 여기에 원고하고 피고 이렇게 앉아있고 쥐도 같은 선상에 앉아있어요. 같은 높이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관은 판사는 뭘 하냐? 쟤네가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봐요. 그러다 한 놈이 쓰러지죠. 그러면 you win 이것만 합니다. 전자를 우리가 직권주의라고 하게 되고 독일 방식을 후자를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직권주의라는 것은 뭐냐? 법원의 직권에 맡긴다. 이 재판을 법원의 직권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게 재판에 대한 소송에 대한 주도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전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 방식, 영국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건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당사자주의. 소송 당사자에게 그 주도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원고하고 피고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고 이쪽에서는 그냥 누가 이겼다라는 심판관 역할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극에서도 마찬가지로 3주체가 있듯이 소송에서도 3주체가 있습니다. 연극의 3주체는 누구예요?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그리고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소송에서도요. 그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원고가 되는 것이고 관객의 역할을 하는 것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법원입니다. 원고와 피고와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고하고 피고를 우리가 소송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 3명을 합치면 소송의 주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그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당사자주의라고 하게 되고 심판관 역할만 하는 이런 당사자주의가 영미법계 방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법원에게 소송의 주체 중에서 법원에게 그 주도권을 맡기는 게 직권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독일의 방식, 대륙법계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심리 원칙을 또한 다루게 되는 게 본안재판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판결로 가게 되면 이 법원 판결에서는 첫 번째 판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웁니다. 판결의 종류.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왜 배우는 거냐면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우리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사정 판결이니 일부 취소 판결이니 아주 특이한 판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문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들이 있고 어떨 때 그런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은 일정한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효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합치면 3단계. 1단계 소송재판입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1단계는 소송재판. 뭐를 배우게 된다고? 행정소송의 한계하고 소송요건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그 다음 2단계는요. 본안재판. 본안소송 절차와 취소의 심리 원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 3단계는 그 다음 단계 법원의 판결. 여기서는 판결의 종류하고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목차에 보시게 되면 14번의 행정소송의 가구제 임시적인 구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송 절차예요. 그 다음에 15번에 있는 그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게 취소의 심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의 심리, 여기서 심리 원칙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소송 참가 재심 청구 이런 내용이 바로 본안 소송 절차, 소외 변경, 밑에 관련 청구서의 이송 병합,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런 내용들이 본안 소송 절차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이제 법원의 판결 나오잖아. 이게 바로 판결의 종류예요. 일부 취소 판결, 사정 판결 이런 내용들 배우게 되고,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22번에 판결의 효력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 취소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24번에 무효등 확인 소송, 25번에 부작위 합파 인청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자세하게 배운 취소에 대한 내용하고 이 취소 외의 항고소송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까지 가면 항고소송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소송 26번 비교하면 주관적 소송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객관적 소송을 주관적 소송이랑 비교하면 행정소송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끝내면 심판은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는 순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송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고 취소송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3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5번째 테마 대상적격입니다. 대상적격. 우리 민사소송은 권리소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이라는 게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주관적 소송임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법률관계를,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임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과 같은 권리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결국은 둘 다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그런데 권리소송은 그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고, 이 행위소송은 무엇을 직접 다퉈요? 행위를 직접 다투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행위를 직접 다투면 이것을 통해서 법률관계도 자동으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얘는 행위를 직접 다투게 돼요. 지금 방금 행위소송, 권리소송 2가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권리소송인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 쪽에 가게 되면 그 소송 요건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대상적격 이런 거 없어요. 이 대상적격은 뭐냐? 우리 항고소송에서만 등장하는 소송 요건입니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항고소송이, 취소소송이 바로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행정작용이, 어떤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행위인 것인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행위들 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자격은 뭘까? 자격은 뭘까요?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입니다.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건 행위소송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행위는 분명히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소송이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어야 된다. 그런데 소송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보면 이런 3친구가 있어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이렇게 3친구가 있습니다. 이 3친구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외이익이라고 그래요. 소외이익. 역시 주관적 소송이라는 측면입니다. 주관적 소송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익이 있느냐. 순서대로 생각하면 첫 번째 대상적격은 주관적 소송이니까 그 행위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된다 이거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원고적격은 이게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지 이건 주관적 소송으로서 소이익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순서입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두 번째,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대상적격이 흠결돼 버리면 원고적격이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소는 대를 배제하는 겁니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는 논법이 먹힌다는 겁니다. 중학교 안 나왔으면 고등학교, 대학교는 나왔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 중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데 중학교를 졸업 안 했는데 어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는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적격이 인정이 안 되면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은 절대 인정될 수 없고요.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면 협의의 소익은 절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상적격이 인정 안 되면 소의 이익이 깨져요. 원고적격이 인정 안 돼도 역시 소의 이익은 깨집니다. 대상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적격, 원고적격까지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 안 되면 소의 이익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비교해 보시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대상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령집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집에 이 법령집은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암기가 필요한 일반 법령을 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앞에 3페이지에는 목차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은 매직2에서 배웁니다. 행정대집행법 매직2, 질서위반 행위주의법 매직2, 행정절차법 매직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매직2, 개인정보보호법 매직2 다 작용법입니다. 행정소송법 매직1에서 배우고요. 헌법재판소법 매직1, 행정심판법 매직1, 국가배상법 매직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매직1, 지방자치법 매직1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작용법과 구제법의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직1과 매직2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한데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법령을 던져 놓게 되면은 이거 암기하는데 학생들 보니까 다 합쳐서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통째로 다 외웁니다. 괄호 하나도 안 틀리고 가능합니다. 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앞에서 제가 실험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해내면 당연히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법을 직접 해석해 놨어요. 실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법령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직접 해석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다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말로 연결을 해놨고 말로 연결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부분엔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끝나고 그 매직 스쿨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 훈련할 때 보시면 이거 괄호를 다 뚫은 거 가지고 채워넣기 훈련을 다 해요.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안 그러면 운에 맡겨야 되는데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먼저 보도록 할까요? 행정소송법은 매직 8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가셔가지고 19조 먼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17번이죠. 행정소송법 17번 법조문, 법조 보시면 취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 취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까지가 1문이에요. 1문.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죄송합니다. 1문 본문, 그 다음에 뒷부분이 단서가 됩니다. 단서. 앞부분은 본문, 뒷부분은 단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있잖아. 이게 대상적격이에요. 취소승은 뭘 대상으로 한다?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38조로 가볼게요.
지금 우리 기본 강의 교재 5번 테마의 제목이 취소의 대상적격이 아닙니다.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죠. 왜 그런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38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38조는 저거군요. 예, 38조는 제가 빼놨네요. 38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행정소송법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부터 행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행정소송법이 1조부터 8조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9조부터 몇 조까지 34조까지 있었고, 35조부터 38조까지 있었고, 39조부터 44조까지 있었고, 45조부터 46조까지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아까 봤던 겁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 부분이 행정소송의 총칙이었었고요. 그 다음 얘가 바로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었었고, 얘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대한 내용이었고, 얘가 당사자 소송이었습니다. 당사자 소송이고, 얘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객관적 소송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냐면, 이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의 맨 끝에 부분이 38조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맨 끝에 부분이 44조고요. 그리고 객관적 소송에 있어서의 맨 끝에 부분이 바로 46조입니다. 얘네들이 누구냐? 준용 규정이에요. 얘네들이 준용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취소에 대한 앞에 9조부터 34조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네들한테도 준용을 하겠다라는 준용 규정들입니다. 준용 규정이 되고요. 이 준용 규정에 38조를 가잖아요. 그러면 38조 1항이 있고 2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 38조 1항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한 구조에서 34조까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무효확인 소송 쪽에 준용한다. 38조 1항입니다. 38조 1항. 그 다음에 38조 2항은 구조에서 34조까지 취소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다가 준용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다가 준용한다. 이게 38조 2항인데, 이 38조 1항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 19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8조 2항에도 19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등 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19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니까 걔네들도 전부 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준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왔습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19조 확인하세요. 17번에 19조 보면 취소 소송은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그게 바로 행위의 자격, 처분 등이어야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8조 1항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 쪽에, 38조 2항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쪽에 그 19조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해버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항고소송 3개 모두 다 처분 등이다라는 우선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처분 등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 처분 등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제2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으로 가볼게요. 30페이지 1번입니다. 30페이지 1번 2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처분 등이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1호예요. 1호. 2조 1항 1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에는 부작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호에는 부작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작위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처분 등을 볼게요. 처분 등을 보는데, 그 처분 등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는데 우선 4개로 나눌 거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까지 끊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그 거부 끊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네, 행정심판의 재결 끊으시면 4개로 나눠졌죠. 4개로. 그러면 그냥 번호를 붙이세요. 앞에 있는 3개에다가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붙이시고 맨 마지막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처분입니다.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바로 등이에요. 등. 1번부터 3번까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여기까지가 처분이에요. 그러면 처분 등에서 뭐가 남아있어? 등이 남아있지.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등입니다. 따라왔어요? 처분의 내용이 3개, 등의 내용이 1개, 총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로 한번 가볼까요? 4조로 4번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끌어내고 4조에서 항고소송의 종류를 끌어냈었죠? 네. 3시간 전에 2번부터 한번 봐봐요.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보면 법조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3조 1호 2호인데요. 3조에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2번, 3번에 3조가 나와요. 3조에 1호, 2호가 2번에 들어가 있어요. 3조 3호, 4호가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 2번은 주관적 소송이에요. 3번은 객관적 소송이죠. 그걸 제가 구분해 놓은 거야. 그랬을 때 2번 봐봐. 2번 보면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느낌 기억하세요. 처분 등은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광인송을 겨냥하고 있는 거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행위송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뭔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 당사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잘 몰라도 느낌 딱 와보면 센스 있으면 이 당사소송의 이름이 왜 당사소송이야? 뒷부분 때문에. 뒤에 보니까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당사자 소송이야. 그런데 보니까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네. 법률관계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처분이 원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공법상 법률관계도 다툴 수 있어요. 역시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 바로 당사자 소송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봤지? 항고소송은 뭐야?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든 부작위든 이런 행위를 다퉈. 당사소송은 뭔가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하니까 이름이 당사소송이야. 뭐 대중하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이야. 3번 가면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 국가 등이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아직 안 배웠지만 법률상 이익은 그냥 다 권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권리, 공법상 권리입니다. 공법상 권리. 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당연히 공법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실체법을 말한다고 했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야. 그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면 권리가 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왔어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면 그 이익은 권리가 되는 거야. 권리가 되는데 이건 공법일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법상 권리인 거야. 공권인 거야. 그렇게 치면 말이야. 민중소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접 자신의 권리와 관계없이 그 시정만 구하려고 제기한 소송이래. 아까 박근혜 당선 무효확인 소송 예를 들어드렸죠. 선거소송 이런 거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 이거야. 판단이 틀렸는데 자신의 권리와는 아무 관계 없어.
네, 이런 게 민중소송이야. 잘 와닿지 않아, 이름이.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름을 바꿨어. 예, 공익소송. 그게 더 잘 와닿아. 공익소송. 무슨 말이야? 자신의 이익, 즉 사익과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이야.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지금의 민중소송,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있는 공익소송, 이 소송이 되는 겁니다.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야.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권한이라고 했을까? 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잖아. 행정기관 사람이 아니면 걔는 뭐가 없어? 권리라는 게 없잖아요.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야. 권리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기관은 뭐예요? 기관. 예, 신체 기관. 내 손. 제 손은 뭐랍니까? 칠판에 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쓰고 컴퓨터 타자도 치고 그죠? 담배도 피고 그렇죠? 네, 그게 내 손이 하는 역할이야. 그게 바로 뭐야? 내 손의 직무 범위입니다. 얘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국가 등의 팔다리 손발이 되고 있는 기관들 걔네들도 하는 일이 있어. 그 직무 범위가 이름이 권한이야. 알겠어요? 권한은 뭘 의미한다? 직무 범위를 의미한다. 권한은 직무 범위. 그러니까 사람은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권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권리라는 건 없어. 걔네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하는 업무 범위, 직무 범위로서 권한을 갖는 거야. 권한을. 그러니까 기관끼리 싸우면 권리 다툼이 아니라 무슨 다툼이야? 권한 다툼이야. 권한 다툼. 기관끼리 싸우면 권한 다툼이 되는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야. 객관적 소송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조 가시는 겁니다. 4조를 한번 볼게요. 왜 이거 보는 거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때문에 그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19조를 봤어요. 19조. 이거 되게 특이한 겁니다. 행정소송법에는 대상적격에 관한 규정이 19조에 따로 있어요. 원래 이런 거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건데 여기엔 특이하게 있는 거야. 특이하게. 그런데 원래 이런 거 없으면 소의 대상은 뭘 가지고 파악을 하냐면 지금 이것처럼 정의를 가지고 파악해요. 정의 규정 가지고. 4조가 바로 취소송, 무효등광유송, 부작위판송의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 그래서 4조를 보니까 취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처분 등 똑같네. 그죠? 예,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러네요. 그 다음에 4조 2호로 가볼게요. 4조 2호로 가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역시 처분 등이네요. 그러면 38조 1항에서 19조를 준용했던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처분 등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쵸?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3호, 4조 3호로 가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 처분 등이란 말이 없어. 처분 등이란 말이 없어. 어허. 아까 분명히 19조를 38조 2항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한 말하고 여기서 하는 말하고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충돌인가? 뭐가 문제지 지금? 좋아. 그러면 뭘 알아볼까? 부작위가 뭔지 알아보러 가봅시다. 부작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부작위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다시 올라가서 2조 1항으로 갔어. 딴 건 아직 몰라도 돼. 예, 이것만 봐봐. 2조 1항 2호에 가니까 맨 위에 1번에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주목하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란 말이야.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돼 있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돼 있어?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야. 부작위에는 아까 등은 뭐였지? 재결이었지. 행정심판위원회가는 재결이었어. 그런데 부작위에는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포함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예,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부작위라는 게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인정이 되는데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론 나왔죠? 게임 끝. 들어갑시다.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취소 소송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19조를 38조가 준용을 하면서 우선은 뭐 처분하고 처분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등은 아까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재결이라고 돼 있었어. 2조 1항 1호에서. 그럼 처분하고 재결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 우선 보여. 그런데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4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2조까지 다 비교해 보니까 취소소송은 처분도 재결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무효등 확인소송도 역시 처분도 재결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부작위 합파인송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되지만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방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취소의 대상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2가 살짝 빠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법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위 위법 파기송에 대한 문제는 뒤에 진짜 부작위 위법 파기송 테마 가서 보고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송을 집중하는 거야. 오케이? 처분 등이 뭔지를 보는데 4개가 있었네. 그치? 4개가 뒤에 보니까 두 문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 이런 게 나옵니다. 행소형제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 들어가가지고 입법규율 역사 입법규율 역사 이렇게 나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총 7개.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야.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 우리 이 행소형제는 2조 1항 1호 방금 봤던 법령집에서 봤던 2조 1항 1호에서 끌어낸 4개야. 거기서 끌어낸 4개야. 그 다음에 얘들은 응용이야. 응용은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얘는 응용 파트고 지금은 우선 요거 4개를 배울 거예요. 4개를 행소형제입니다. 행소형제 그 아까 2조 1항 1호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4개 그었지? 4개 그었지? 거기서 첫 번째 1번 이게 바로 행입니다. 얘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배워요. 행정처분이란 처분이 바로 취소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행정처분은 못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그 거부 있지. 거부. 내가 영업허가 같은 걸 신청했어. 신청을 했는데 걔가 나한테 거부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동작구청장한테 여기서 나 음식점을 좀 하려고 영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안 내주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영업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법적 효과,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면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법률 관계를 되돌리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런 걸 우리가 소극이라고 하는 거야. 소극. 적극은 뭐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면 다 소극이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뭐고? 적극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 건 뭐고? 소극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나한테 영업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한 건데 그쪽에서 거부했지. 이런 건 소극적 처분이라고 불러.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은 뭐라고? 소극적 처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야. 소극적 처분. 얘는 뭐라? 소극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소극적 처분. 그 다음에 아까 행정행위라는 거 있었죠?
행정행위라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처분은 99%가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런데 행정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혹 처분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2조 1항 1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건 뭐예요? 형식적 처분 영역이에요. 예, 형식적 처분 영역, 형식 처분, 서비스로 주어지는 부분이야. 형식적 처분 영역. 그 다음에 맨 끝에 처분 등에서 뭐 있었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있었어요. 그 재결도 처분입니다. 그런 처분을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재결 처분이라고 따로 불러요. 재결 처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고송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행소형제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행소형제 이렇게 4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행위부터 봐야 돼요. 저 1번의 행정처분이 뭔지를 보려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부터 봐야 돼요. 왜 이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독일 쪽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에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있으면 독일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법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행정법원법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 아까 했던 Verwaltungsakte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행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정법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왔어. 취소의 대상은 행정행위네. 이렇게 배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행정행위라는 말이 안 나와. 대신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분이라는 표현이. 오케이?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저기는 취소의 대상의 행정행위, 우리는 취소의 대상의 행정처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둘은 무슨 관계지?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있는 행정처분은 과연 뭘까? 이걸 알아보려면 뭐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개념, 내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 이렇게 돼 있지. 지금은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 그리고 나서 처분 등이란 뭔지에 대한 규정이 2조에 이렇게 딱 엄연히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것도 84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진짜 중요한 애가 84년이에요. 84년에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요 2조가 들어왔거든? 그 전까지 없었다? 항고송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했는데 처분이 뭔지에 대한 말이 이 행정소송법에 없었어. 근데 84년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 있었어 없었어? 없어? 84년 전에? 84년 전에는 법원이 없어 우리? 그럼 50년대 판례는 뭐지?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있었죠 당연히 법원이. 당연히 대법원도 있었고 대법관도 있었어. 근데 이 대법관들이 학교에서 배웠잖아. 근데 학교에서 행정행위가 뭔지를 배웠단 말이야. 행정행위가 뭔지,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고 구체적 사실하는 법집행위고 권력적인 단독행위고 공법행위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야. 이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근데 자기가 판사를 하다가 대법관까지 됐어. 내가 막 기준 제시하는 사람이야 이제. 근데 이 처분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말이야. 이 행위가 처분에 포함되는 거니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취소의 대상이 못 되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처분이 뭔지 내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 행정소송법에 처분이 뭔지에 대한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없으니까 이 대법관들이 뭐라고 한 거야? 모르겠다 씨. 학교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처분은 행정행위야 이래버렸어. 대법원 판례에서 처분하고 행정행위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고집 부리고 있어.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봐? 처분하고 행정처분하고 행정행위하고 똑같은 걸로 봐. 판례는. 왜? 그때 앞말이 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걔들도 똑같이 본 거야. 똑같이 봤는데 고집이 또 겁났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냥 끌고 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교수님들은 생각이 바뀌었지. 84년도에 처분 등이란 무엇인지가 나왔지. 이거 나왔는데 이상한 말이 들어왔어. 그 밖에 이해준화 행정작용. 이건 도대체 뭘까? 뭔가 좀 정체가 뭔지 알 수 없는 말이 들어왔거든. 이상한 형식적인 처분 영역이 들어왔어. 이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행정행위, 그거보다 이런 게 들어왔으니 처분이 조금 더 넓을 것 같아. 조금 더 넓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갖게 됐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봐버려. 결론 뭐야? 판례는 일원론의 입장이야.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처분이 뭔지거든. 그런데 처분이 행정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봐? 이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니까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행정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좋아. 우리가 큰 틀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 취소의 대상이 뭐가 되는지를 보려고. 그런데 말이야, 지금 계속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거부터 봐야 되겠지. 행정행위가 뭘까? 행정행위가 뭔지 한번 볼까요? 교재 뒤로 주르르르르르 가면은 법령집 54페이지. 법령집 54페이지입니다. 다른 데 수업 교재하고 지금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느 책에 들어있는지가. 그 법령집 54페이지 보니까 행정위가 나오죠. 행정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하는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의 성격을 띠는 공법행위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외부행위고 법적행위에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내부행위나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선 그랬지?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봐. 표에 가면 행정행위라는 게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두 개 나눠졌지. 나눠지고 그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다시 두 개로 나눠졌지. 명령 형성적 행정이 나눠졌단 말이야. 그리고 각각 세 개 들어가 있지. 세 개.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있고, 다시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있고, 세 개에서 총 6개가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는 게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우선 10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우선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총 10개가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만 비교해 볼게요.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민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행정행위에다 갖다 붙이면 좀 안 되거든. 중간에 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적. 우리 이제부터 적 들어오면 다 그런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A 해놓고 나서 이렇게 적이 들어가죠. 적, 그 다음에 B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국어로 적 그러면 더, 그러죠? 더 그러면 중국어를 아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배고파? 그런 뜻이야. 배고파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실질이에요. 뒤에 게 형식입니다. 이제부터 적이 들어가는 표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다 앞에 게 실질이고 뒤에 게 형식이야. 그러면 실질이 중요해, 형식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한 거지. 여기다 그런 식으로 붙인 거야. 이 뒤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행정이 딱 하나 꽂아 놓고 나서 여기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붙여놨거든.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법률행위라는 거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게 이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붙여서 누가 갖다 붙였을까? 쪽발이가 그랬어요. 쪽발이가. 저는 쪽발이와 짱깨와 양키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무역전쟁에서 짱깨와 양키가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이 세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거든. 그쵸?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걔들이 맨날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번에 두 나라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쯤인가요? 정확하게 까먹었다. 책에 보면 나와요. 10년 뒤에 일본 사라진대요. 그게 문제되는 게 걔네들이 우리나라로 다 넘어올 거거든요. 막아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배 타고 살라고 평생 이렇게 해서 지들이 한 짓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이러죠. 그래서
그 저쪽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섬나라 쪽발이 중에 다타카라는 이름도 이상해. 그 다타카라는 애가 있었어. 걔 다타카라는 애가 이렇게 했어. 행정행위는 법률의 행정행위와 준법률의 행정행위가 있다 이러면서 민법을 차용해서 갖다가 행정법에 꽂아버렸거든. 근데 이게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왔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렇게 비교를 해요. 두 개로 구분을 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짜증나지만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법률행위라는 건 그 행위를 하는 주체 있지. 그 주체가 의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의욕하는 법적 효과. 얘가 결정한 법적 효과. 얘가 원하는 법적 효과. 얘의 효과 의사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쉽게 돈 주는 걸로 가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데 그게 법률의 행정이잖아요. 행정행위 처분 누가 해요? 행정청이 하죠. A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A라는 행정청이 내가 너한테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러면 행정청이 그 5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직접 결정한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근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얘가 아무것도 결정 안 해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야. 근데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얘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디 나와 있냐? 법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법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까? 돈을 주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내가 정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금액을 정하는 대로 주겠다. 그럼 법률행위적 행정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법적 효과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의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인 거예요. 행정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행정행위야. 그러면 이 정의에서 우리가 끌어낼 거야. 뭘 끌어낼까? 개념 요소 5개. 개념 요소 5개를 한번 땡겨 봅시다. 행정행위는 첫 번째 행정청에 행위해야 됩니다. 행정청에 행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해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권력적인 단독행위해야 됩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네 번째 그것이 공법행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야 됩니다. 한 개씩 비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청이 한 행위가 아니면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 생각해 봐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아니더라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공행정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는 자가 있으면 걔도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천여 개가 있잖아. 이걸 생각해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이에요. 보험료를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럼 이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건강보험료 누가 원래 부과해야 되는 거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야. 걔 업무라고요. 걔 업무인데 걔가 안 하고 누구한테 그 업무를 위탁을 했냐면 건보공단한테 위탁을 한 거야. 그래서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를 누구한테 건보공단한테 위탁했고 얘가 이걸 하잖아? 그럼 걔도 행정청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건보공단이 우리한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걔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나한테 처분한 거 맞아요. 행정행위한 게 맞거든. 근데 건보공단도 일을 하려면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직원을 뽑고 인사조치를 하는 거예요. 뽑기도 하고 해고를 시키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건 처분일까? 행정행위일까?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법에서도 건보공단한테 인사조치를 위탁한 사실은 없어요. 위탁받은 업무가 아니라 그냥 지 필요에 의해서 지가 그냥 사람 뽑은 거예요. 사람 뽑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뭐 삼성이 직원 뽑는 거랑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때는 얘한테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공행정 사무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면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뭘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라고요? 건보공단.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거하고 건보공단이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는 거하고 전자는 행정행위지만 후자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행정청이 아니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개별적으로 규율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규율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율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4가 나오죠. 1, 2, 3, 4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사람을 규율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규율을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얘는요, 특정이 가능하고 얘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특정이 가능하고 얘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이면 특정할 수 있어 없어? 특정할 수 있지. No. 이렇게 하면 돼. 여러 사람이면 특정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특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보면 어때? 동작구 구민 특정돼 안 돼? 어디까지가 동작구 구민이 특정될까 안 될까? 아니면 저기 어디 산골 마을에 분교 학생 집단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전자는 특정이 안 되고 후자는 특정이 돼요. 동작구 구민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로 전입을 들어오는 사람하고 여기서 전출을 나가는 사람이 자유롭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만 분교야. 본교까지 가기 힘들어가지고 분교를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는 학생들이 뭐 전학 오고 그 다음에 전학 나가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거의 없어. 그냥 그 동네 애들이야. 그냥 이런 건 특정이 가능한 집단이야. 복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뭘 봤냐면 특정이 되니 안 되니 라는 문제는 지금 뭘 봤어요? 편입과 이탈입니다. 편입과 이탈이 과연 자유로운가 아닌가? 편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탈 나가고가 과연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한 명이면 당연히 특정이 되고 그 다음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지 않고 거의 고정돼 있으면 그러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 규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일반적 규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 비교해 볼게요. 사건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뭘 기준으로 보냐면 시간 또는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시간과 장소 이게 무슨 말이야?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가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특정 가능한 사건이니까 구체적인 규율입니다. 구체적 규율. 근데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 규율이 됩니다. 추상적 규율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행위예요. 이게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행정이법입니다. 이 부분은 법 만드는 거야. 법 만드는 거. 이건 행정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얘는 행정이법이고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어때요? 개별적 추상적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도 구체적인 거 맞아요. 한 사람만을 규율하기 위한 거라고 하게 되면 개별성의 특징은 말이에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이미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3번까지 추가되는 거야. 3번까지.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 행정행위인데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거야. 법 만드는 거. 이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법집행으로 가시게 되면요. 법집행. 얘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행정작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작용. 뭐는 안 돼? 예, 입법작용 안 돼요. 사법작용 안 돼요. 사법작용.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입법작용은 법을 제정하는 작용이고 행정작용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고 사법작용은 법을 적용하는 작용이죠. 했을 때 이 행정행위는 행정작용이어야 돼요. 행정작용,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되는 거지.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행위다라고 했죠. 권력적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야? 행정청.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돼요. 우월적 지위에. 무슨 말이냐?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대등한 지위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지 행정행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단독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여야지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단독적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야지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의사 합치와 같은 계약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공법행위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는 공법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효과가 아니에요. 공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법행위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법행위는 안 된다. 마지막 5번째,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얘기는 국민의라는 것은 행정조직 외부 관계에서 국민한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조직 외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뭐라고? 외부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 행위해야 되는 거지. 조직 내부적으로 뭐 권한을 위임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동작구청장이 동작 소방서장한테 어떤 동의를 구한다라거나 이렇게 그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짓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외부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법을 말하는 거라고? 실체법이지. 실체법. 이게 실체법이야. 이게 실체법이야. 그럼 이 안에 권리의무 들어있지. 그러면 이 법을 있지 내가 이렇게 던져갖고 깼어. 집행했다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딱 가서 깨지겠지. 깨지면 그 안에 뭐 들어있어? 권리의무 들어있지. 권리의무 밖으로 나오지. 그게 바로 법적 효과야. 법적 효과. 법은 실체법이고 법 안에는 권리의무 들어있으니까 내가 집행해서 깨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여야 돼. 무슨 얘기냐? 얘는 법적인 행위여야 하는 것이지 법적 행위여야 하는 것이지 사실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입니다. 이 행정행위라는 거 하고 처분이라는 거 하고 비교를 했던 거야 아까. 이걸 비교를 했는데 대법원은 처분하고 행정행위를 같은 걸로 보고 있지. 교수님들은 조금 더 처분이 넓은 걸로 보고 있어. 넓은 걸로 보고 있다. 요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1원론, 2원론 내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독일식하고 우리식하고 일본식하고 우리식하고 많이 다른데 우리식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처분이 뭔지를 궁금해 우리가. 처분이 뭔지 이게 궁금해. 이게 변수값이야.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행정행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움직여보는 거야. 했을 때 1원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1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2원론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 행정행위는 독일에서는 저게 실정법상 개념이니까 걔들한테는 저게 변수값이야. 해석을 해봐야 돼. 법에 있는 개념은 해석해봐야 알 수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학자들이 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는 그냥 저게 그냥 학문상 개념이야. 강학상 개념이야. 저건 뭐야? 상수값이야. 그러면 행정행위는 뭔지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행위는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행정행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요게 행정행위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이제 처분을 비교하는 거지. 처분을 비교하니까 1원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처분. 그러면 행정해하고 처분하고 개념 범위가 똑같지. 2원로는 어떻게 보는 거야? 2원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야. 예, 여기까지가 바로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넓다는 거야. 더 넓다. 근데 얘 이름은 왜 책에 보면 실체법적 개념설 이렇게 돼 있을까? 실체법적 개념설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행정행위 개념에서 다시 한번 봐봐. 개념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잖아. 밑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 1, 2, 3, 4, 5에서 제일 중요한 건 5야. 5. 다섯 번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다? 실체법적 개념이다. 실체법적 개념이다. 그러면 일로 와. 다시 일로 오게 되면 처분이 뭔데? 라고 했는데 행정이랑 같은 거야 라고 했지. 같은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실체법적 개념이야. 같은 거야. 그럼 얘도 실체법적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원론의 입장이 실체법적 개념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체법적 개념설. 문제에서는 1, 2원론보다는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는. 행정행위가 뭐라고? 실체법적 개념. 그런데 그랑 똑같이 보면 처분도 뭐야? 실체법적 개념.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거야. 쟁송법적 개념설은 무슨 말이냐?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인데 여기에는 이 빗금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면 처분은 오직 실체법적 개념만 있다고 말할 수 없지. 그래서 그래 말을 못했는데 그럼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느냐? 행정소송법에 보면 2조에 처분이 뭔지 나오지. 행정심판법 2조에도 처분이 뭔지가 나오거든. 소송하고 심판하고 합치면 우리가 행정쟁송이라고 해. 그래,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합치면 쟁송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행정쟁송법. 그래, 그거야 그냥. 소송법과 심판법, 쟁송법에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우선 쟁송법적 개념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이 빗금 영역이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건 다음 단계로 토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원론의 이름이 쟁송법적 개념설이야. 쟁송법에 처분이 뭔지가 나와 있더라 이거야. 우선 거기까지밖에 난 말 못하겠다 이거야. 쟁송법적 개념설 조금 더 넓게 보자 라는 입장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이 안쪽은 여기는 행정행위잖아. 이 안쪽은 행정행위인데 여기는 지금 행정행위가 아니지.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행위는 아니야. 행정이 아니라는 건 특히 여기서 문제가 돼. 판례가 얘기할 때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 특히 문제가 돼.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행정입법, 행정입법.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여기서 외부 행위가 아니라 내부 행위. 그 다음에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이런 거가 특히 문제가 돼. 판례는 이 세 개밖에 없어. 여기를 치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입법은 행정행위 아니지. 내부행위 행정행위 아니고 사실행위 행정행위 아니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요로 들어가는 거야. 요로. 그러면 행정행위가 아닌데도 처분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행정성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정되는 경우들이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불러. 형식적 행정행위. 대놓고 실질적 행정행위는 아니야.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형식적으로 남아 행정행위랑 비슷하게 취급해 줄 수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형식적 행정행위.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입법, 그다음에 내부행위, 사실행위와 같이 행정행위가 아닌 친구도 처분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언제? 이 친구 입장을 취하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벗어나. 판례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수익의 관계 비교해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지. 근데 얘가 중학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알겠어요? 얘가 행정행위 외행정작용인데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긴 문이 원래 닫혀 있어. 그런데 얘가 대학교 나왔다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걔 중학교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협의의 소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 행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서 끌고 들어온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건 맞지 않느냐.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을 가지고 협의의 소익에서 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처분성, 대상적 격을 인정시키는 게 우리 판례 스타일. 알겠죠? 전혀 논리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찌는 방법으로 해서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소 형태 중에서 지금 오늘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해야지 오늘 진도인데, 여기까지 해야 진도인데, 방금 본 건 요거 두 개를 본 거예요. 두 개. 내일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진도를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예습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셔야 돼요. 이게 내 PC 카톡인데, PC 카톡 계정인데, 제 핸드폰 카톡하고 PC 카톡이 달라요. PC 카톡이 저게 예전에 쓰던 번호여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걸 그냥 우선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C 쪽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올려드리고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고 자료나 아니면 질문 답변 이런 거를 이쪽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선 연결해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인사를 하면 제가 자료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고 할 겁니다. 제 핸드폰 카톡하고 달라서 이게 퇴근하고 밤 12시 돼야 내가 확인을 하니까 답이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제 핸드폰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질문 들어오면 하루 안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5분 복습법도 꼭 사용을 하시고 5분 복습법은 뭐냐면 1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15분을 쉬잖아. 쉴 때 화장실 가기 전에 딱 5분만 딱 지난 1시간 동안 전호마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나갔지? 만 머릿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안 떠올라지면 주어와 서술어만 빼고 다 단어를 받아 적으라고 했잖아.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얘기들이었군 한 번만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세요.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할 때 3-4시간 걸리는 게 가면 3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서 내용이 잊혀져가는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기하급수로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5분 복습법을 사용하면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1시간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다. 1시간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 3번만 하세요. 3번만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뭐 계속 어려울 겁니다. 계속 어려울 거니까 인생은 참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